바다에서 만난 인문학 55회 바다의 깊은 잠에서 깨어나다입니다. 근대 바다에서 수송을 담당한 상선은 처음에는 군함을 겸용하는 항해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항해선이고 상선이고 군함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적재 능력과 감항 능력이 뛰어난 캐러벨선, 이 캐러벨선에 막강한 대포를 장착하고 있었습니다. 유럽 열강이 대확장을 꾀하던 이 대항해 시대에 아시아와 신대륙의 해항, 바다로 열린 항구, 이 항구 입구에서 대포의 위력을 과시하는 일은 흔한 일이었습니다. 낯선 이방인에게 문을 열어주지 않으려는 장차 식민 속국이 될 땅의 원주민들에게 유럽의 발달된 전쟁 무기는 공포 그 자체였습니다. 신대륙 안데스 산맥에 인구가 수백만이었던 이 잉카 제국이 200이 채 안 되는 총포로 무장된 유럽 병사들에게 의해서 멸망당했다는 사실은 이러한 당시 상황을 잘 설명해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교역을 담당하는 상선이 군함의 기능을 더욱 발달시켜 나간 데는 그들의 해양 팽창으로 인한 세력 다툼 때문이었을 겁니다. 대항해 시대 후반에 접어들자 그들의 교역선들은 지구상에서 서로 만나지 않는 바다가 없을 정도로 서로 충돌을 했는데요. 그와 더불어 해전을 감행했던 겁니다. 전 지구적으로 항로가 밝혀지고 위험을 감수하며 문을 두드려야 할 미지의 항구도 별로 남지 않은 수출과 수입이라는 무역활동이 예측 가능한 시점이 되자 상선과 군함은 분업을 하게 되었을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서구의 해양 팽창에 일본이 숟가락을 얹었습니다. 근대화를 위한 일본의 시점 포착은 절묘했습니다. 미국 페리 함대에 의해서 개항당할 때만 해도 그들은 쇠국과 개국을 놓고 우왕좌왕 갈피를 못 잡고 있었습니다. 당시 일본 지도층은 문명 개화를 놓고 결론을 못 내리고 있었는데요. 실권을 쥔 막부는 지방의 번주들, 지방의 세력을 잡고 있는 호족이랄까요. 이 번주들과의 갈등에 시달리면서 나라 정치는 안정되지 못했습니다. 미국, 영국, 네덜란드, 프랑스 4개국 연합함대에 의해서 그들의 해양기지가 형편없이 파괴되는 것을 보고서는 손을 든 일본은 1854년 개항을 했습니다. 물론 불평등 조약이었죠. 그들은 새로운 문물을 받아들이고 미국으로 영국으로 사절단을 파견하고 마침내 메이지 유신이라는 현대 일본 사회의 기초를 이루는 사회적 혁신을 단행했습니다. 입헌군주제 내각제로 새로 출발한 일본은 근대화 문명화를 향하여 교육혁신을 이루고 과학기술을 받아들이고 공장을 지어서 공산품을 생산해서 식산흥업, 부국강병의 길로 나아갔습니다. 그렇지만 일본이 이렇게 근대국가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은 결코 우연이라고는 볼 수는 없습니다. 일본의 성공이 해양국가로 지향한 데에 있다고 본다면 그것을 이루기 위한 자질 형성은 아주 오래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14, 15세기에 이미 일본은 소규모이지만 일본 열도 남쪽으로 동남아시아와 교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그들의 상선에는 전투를 수행할 수 있는 사무라이가 성성했을 겁니다. 그렇다면 당시 이들 해양 세력은 어디에서 연문하는가라는 의문점이 남습니다. 사학자 김승호님의 주장에 따르면 고려 말기 그때까지 흥업하던 중국 동안과 한반도에서 활동하던 한민족 해상 세력의 조선, 배 만드는 기술, 또 해기 기술의 개성,
그러니까 중세 말 일본의 해상 세력은 쇠퇴기에 접어든 한민족 해양 세력으로부터의 해기 기술의 계승이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데에는 상당한 근거가 있습니다. 사실 고대의 동아시아 국가 간 해상이동에서 일본은 그것을 수행할 선대도 항해 인력도 갖추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당시에 일본 최고 지식층에 속하는 불교의 성녀 엔닌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 엔닌이라는 사람이 당시 선진국인 중국의 당나라의 불경을 구하고 선진 문물을 배우기 위해서 유학길에 올랐는데요. 당연히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야 되는 건데요. 이때 이분은 당시 자신의 여행을 기록으로 남기게 되는데요. 이 기록물이 바로 그 유명한 엔닌일기입니다. 이 기록물은 당시의 장복으로 표방되는 한민족 해상 세력의 활동이 얼마나 왕성했던가를 잘 알게 해주는 아주 소중한 기록물입니다. 당시 앤니는 약 10년간의 시간에 걸쳐 당시 선진국인 당나라로 여행을 하게 되는데요. 이때 일본에서 중국으로 가기 위해서 앤니는 선박을 이용했는데요. 앤닌이 이용했던 선박은 모두 한민족 해상 세력으로 포함되던 장보고 선대였습니다. 고대의 우리 한민족은 동아시아 바다를 주무대로 왕성한 해양 활동을 한 그야말로 해양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 한민족 해상 세력은 한반도에서 나중에 새 왕조로 들어선 고려와 긴밀한 관계를 형성하였는데요. 그런데 고려 말에 대륙의 새 주인이 된 명나라의 해금 정책, 바다에 다니는 것을 금지하는 정책이죠. 이 해금 정책으로 중국 대륙에서나 한반도에서나 활동을 거부당하게 되는데요. 한반도에서 새로 왕조로 들어서게 된 조선 왕조의 정책이 또 바다로 활동하는 것을 금지하는 해금 정책이었지 않습니까? 이렇게 중국 대륙에서나 한반도에서나 이 한민족 해상 세력은 이 해민들은 어디 갈 곳이 없게 된 겁니다. 이렇게 되니 갈 곳을 못 찾던 이 한민족 해상 세력은 그리고 그들이 지닌 솟은 해기 기술은 자연스럽게 일본으로 옮겨갔다는 거지요. 이러한 역사적 과정에 동의한다면 중세의 동남아시아에서 진행된 일본의 해상 세력이 쉽게 납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조선이 성리학의 이념에 눌러앉아 민을 농자천하 지배본으로 의식화해 나갈 때 일본은 동남아시아 바다에서 훗날 근대 자본주의 국가의 에너지가 될 해상 세력과 무역을 수행하고 있었던 겁니다. 근대 이전에 비록 제한적이었지만 일본은 서양의 문물과 만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네덜란드 상인들로 하여금 나가사키 앞바다의 대지마섬에 상관을 두고 교역을 허용했습니다. 어느 정도 과학 문명화와 관련된 적지 않은 물품들이 나가사키로 흘러들어왔고 민들의 관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리고 네덜란드로 대표되는 유럽의 의학 서적이 일본의 양식 있는 의사의 손에 전해졌습니다. 그 서적은 외과 수술을 위한 인체 해부도가 담겨있는 그런 책이었습니다. 이 인체 해부도에서 인체 내부의 근육과 장기 조직을 묘사한 그림은 정밀했습니다. 아직 알파벳 글을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림만 보아서도 인체의 구성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어떤 충격에 사로잡히고 있었던 겁니다. 그때까지 중국 대륙에서 제작된 책을 기반으로 이해하고 있던 인체 구성의 개념이 오류가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던 겁니다.
그때까지 그들을 지배하던 중화 세계에 대한 의심을 갖게 되는 순간이 온 것입니다. 자연히 네덜란드 알파벳으로 기록된 문장의 번역이 필요하게 되었는데요. 새로운 문자에 대한 상상을 초월하는 관심과 열정과 노력이 뒤따랐습니다. 상관에 입항하는 네덜란드 상인에게 일일이 묻기도 하고 단어 하나를 번역하는 데 며칠씩 걸리는 일도 숱했다고 합니다. 결국 이 사람들은 네덜란드가 전해주는 근대 유럽의 실용 학문에 가까이 접근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여기에서 또 한 가지 특기할 만한 것은 당시 이들은 네덜란드와 유럽의 발전이 상당 부분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 동남아시아의 열대권의 풍부한 산물과의 만남에서였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깨달음은 훗날 일본이 식민 제국주의 국가의 길을 가는데 근원적 상상을 제공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일본의 동남아시아 열대 해역권에 대한 지정학적 야망의 과정은 대략 이러합니다. 그리 크지 않은 규모였지만 근대 이전부터 이미 동남아시아의 바다를 항해하며 교역에 참여했던 일본은 유럽의 대항해 시대가 진행되면서 그들의 상승들과 만나고 있었습니다. 원자재와 풍부한 동식물이 있는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지에서 패권을 다투던 네덜란드와 영국의 전투에 일본 사무라이들이 네덜란드의 용병으로 참여하는 일들도 있었습니다. 여기에는 16세기 말 임진왜란 중에 끌려가 노예가 되어 사무라이에 합세한 조선인들도 있었던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열대의 해역권에서 교역과 전쟁의 형식으로 지정학적 영역을 확장해가던 서구 열국의 해상활동을 일본 상선의 사무라이들은 지켜보았을 겁니다. 이들 중 특히 일본과 긴밀한 관계를 갖게 된 것은 네덜란드였습니다. 당시 네덜란드는 동남아시아 일원의 식민지와 교역 주도권을 가지면서 수많은 원자재와 동식물을 본국으로 가져갔는데요. 이것이 네덜란드는 물론 유럽이 근대화되고 자본주의 사회가 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전형적인 식민 제국주의 해양 강국이었던 네덜란드가 손을 잡은 아시아 국가는 일본이었습니다. 17세기 중엽 나가사키 앞바다 대지마섬에 네덜란드 상관이 설치되고 일본은 부분적이긴 하지만 제도적으로 서양 문물을 수입하기 시작했습니다. 정기적으로 대지마섬에 입항해서 쏟아놓는 네덜란드의 물품에 일본인 관리들과 상인들이 열광한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겠습니다. 그들이 전해준 과학기술 문명의 결과물들은 오랫동안 중화라 그러죠. 중국 문화의 사상과 이념이 전개하는 세계 말입니다. 이 중화에 머물고 있던 그들의 세계관에 변화가 필요함을 깨닫게 만들었습니다. 당시 일본에 깨어있는 지식인들 사이에서는 이러한 유럽의 실용적 학문을 연구하는 운동이 일어났는데 이것은 훗날 일본이 근대화로 가기 위하여 메이지 유신이라는 사회 전반의 혁신을 단행할 때 정치가들과 사상가들의 정신적 토양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여기에 더해서 근대의 서구가 저지른 식민 제국주의 국가의 세계관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실천에 옮겼는데 그 확장 침략의 제1순위는 바로 물론 한반도였습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이 모든 일에 그들 식민 제국주의자들의 열대바다, 열대해역권에 대한 환상이 함께 있으면 새삼 말할 필요도 없겠습니다. 네덜란드 상관이 있던 대지마섬에는 정기적으로 배가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멀리 대양을 건너 수많은 시간을 항해해서 이곳에 도착했습니다. 머리 색깔도 다르고
얼굴색도 하얀 그들은 대체 누구인가요? 왜 저렇게 위험한 바다를 항해해서 여기까지 온 것일까요? 이러한 진귀한 물품들은 어떻게 만들었을까요? 그들의 풍요로움은 어디서 왔는가요? 열대 해역의 식민지를 두고 그 풍부한 산물을 본국으로 가져간다고 하지 않았나. 이렇게 대지마 섬의 상관에서 교역을 하며 일본 사람들은 그들 네덜란드 상인에 대해서 수많은 상상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들은 교역한 물품을 가득 싣고 대지마 섬을 출항해서 다시 대양으로 먼 바다로 항해를 떠나는 네덜란드 상선의 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곤 했던 겁니다. 지금까지 인터넷 한국해양문학관의 심호섭이었습니다.